조선시대의 몸은 튼튼하지만 우직하고 소박한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무시했지만 이윽고 그는 마을 전체가 우러러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유난히 한가롭고 평화로운 풍경 속에 사람의 발길이 끊긴 큰 기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 저택은 원래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던 김대감의 저택이었습니다. 얄검은 운명의 장난인지 아들들이 차례로 세상을 떠나고 남겨진 것은 마님과 며느리 그리고 아직 시집가지 않은 아가씨 세 사람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저택을 가리켜 과부 셋이 사는 집이라 부르며 혀를 찼습니다. 여자 셋이서 그 넓은 저택을 꾸려나가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뜰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비가 오면 천장에 얼룩이 번졌으며 육중한 대문은 기름이 말라 여닫을 때마다 귀신이 우는 듯한 삐걱거리는 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래도 세 여인들은 양반가의 자존심으로 집을 지키려 했으나 해를 거듭할수록 힘에 부치는 모습이 역력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해질녘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의 덩치가 장승처럼 크고 얼굴이 보름달처럼 둥글고 넙대대한 사내가 보찜 하나를 달랑매고 느릿느릿 나타났습니다. 그가 바로 천하태평의 방랑자 돌쇠였습니다. 돌쇠는 원래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로 가진 것이라고는 튼튼한 두 다리와 황소도 때려 눕힐 듯한 무시무시한 힘, 그리고 어디서든 머리만 대면 코를 골며 자는 뻔뻔한 성격뿐이었습니다. 그는 며칠이나 굶었는지 배에서는 천둥 같은 소리가 울리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그늘 하나 없이 묘하게 낙천적인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을 정자나무 아래 모여있던 노인들은 낯선 사내의 등장에 경계심을 품고 힐끔거렸지만 돌쇠는 아랑곳하지 않고 실실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어르신들, 이 마을에 밥만 배불리 먹여주면 소처럼 일할 집은 없습니까? 하고 능청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크고 우렁찬지 나무 위에 앉아있던 까마귀가 놀라 날아갈 정도였습니다. 노인 중 한 명이 곰방대를 탁 털며 돌쇠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짓궂은 미소를 지으며 산자락에 있는 새 과부의 기와집을 가리켰습니다. 자네 힘께나 쓰게 생겼구만. 저기 기와지붕이 보이는가? 저기는 원래 양반 댁이지만 지금은 여자 셋이서 살고 있어서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을 만큼 바쁘다네. 하지만 기가 센 과부 셋이 사는 집이라 어지간한 사내라면 사흘도 못 버티고 도망치는 게 고작이라네. 자네 배짱이 있다면 한번 가보겠는가? 노인의 말에는 은근히 돌쇠를 놀리려는 의도가 섞여 있었지만 둔한 돌쇠는 그저 일거리가 있다는 말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밥만 먹여준다면 호랑이 굴이라도 들어갑니다. 요하고 큰 소리치며 성큼성큼 그 저택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 곰 같은 사내가 며칠이나 버틸지 구경거리라며 비웃었습니다. 돌쇠가 김대감 댁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날이 어둑어둑해져 있었는데 굳게 닫힌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크게 한 번 하더니 주먹으로 대문을 쿵쿵 두드리며 계십니까? 지나가는 과객인데 일손이 필요 없습니까? 하고 소리쳤습니다. 집 안에서는 한동안 기척이 없다가 이윽고 조심스러운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쪽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얼굴을 내민 것은 이 집의 가장 어른인 마님이었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모습에서 깐깐하고 엄격한 성품이 엿보였습니다. 그녀는 돌쇠의 거대한 덩치를 보고 순간 움찔했지만 곧 위엄을 되찾았습니다. 남녀가 유별한데 밤늦게 사내가 소란을 피우다니 무슨 짓이오 하고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위축되지 않고 넙죽 절을 하며 사정을 늘어놓았습니다. 마님, 저는 힘쓰는 일이라면 천하 제일인 돌쇠라고 합니다. 지나가다 보니 이 댁의 담벼락이 무너지고 뜰에 풀이 무성한 것이 보였습니다. 힘쓰는 머슴이 필요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세경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그저 새끼 따뜻한 밥과 잠잘 곳만 주시면
이 집 기둥이 뽑힐 때까지 일해 드리겠습니다. 돌쇠의 말투는 투박했지만 거짓은 없어 보였고 무엇보다 돈이 필요 없다는 말에 마님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사실 집안 형편이 예전 같지 않아 머슴을 두고 싶어도 품땡을 줄 돈이 없었기에 밥만 주면 된다는 조건은 거절하기 힘든 유혹이었습니다. 그때 안방 문틈으로 눈치를 살피던 며느리와 아가씨도 슬그머니 나와 마님의 옷소매를 잡아 끌며 눈짓을 했습니다. 장독이 깨져도 옮길 사람이 없어 막막하던 차에 제 발로 굴러들어온 이 거구를 그냥 돌려보내기는 아까웠기 때문입니다. 결국 마님은 못 이기는 척 대문을 활짝 열며 자네 말이 사실이라면 며칠 지켜보겠네. 하지만 허튼 수작을 부리거나 게으름을 피우면 가만두지 않겠네 하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돌쇠는 고맙습니다. 요하고 소리치며 마당으로 들어섰는데 그 발소리가 쿵쿵 울릴 때마다 마당에 쌓인 낙엽이 펄썩거리고 날아올랐습니다. 새 여인은 돌쇠를 행랑지체에 있는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아 먼지가 쌓이고 냉골인 방이었지만 돌쇠에게는 대궐보다 아늑해 보였습니다. 그는 짐을 내려놓자마자 부엌 쪽을 바라보며 침을 꿀꺽 삼켰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새 여인이 동시에 웃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며느리가 서둘러 부엌으로 들어가 남은 찬밥과 김치를 큰 사발에 고봉으로 담아왔습니다. 돌쇠는 밥상을 받자마자 숟가락을 들 새도 없이 손으로 김치를 찢어 밥 위에 얹었습니다. 한 입에 털어넣는데 그 먹성은 실로 대단하여 보고 있는 사람의 혼이 빠질 지경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내온 산더미 같은 밥이 순식간에 사라지자 아가씨는 입을 딱 벌렸습니다. 어머, 저 사람 뱃속에는 거지가 들어있는 걸까요? 하고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아랑곳하지 않고 숭늉까지 단숨에 들이켜고는 꺽 트림을 하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벌떡 일어나 밥값을 했으니 몸 좀 풀어볼까요? 하고 외치더니 어두운 마당 구석에 쌓여있던 장작 더미로 향했습니다. 달도 없는 그랭이라 잘 보이지도 않을 텐데 그는 도끼를 찾아내어 무서운 속도로 장작을 패기 시작했습니다. 쩍 하고 장작이 갈라지는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지자 새 여인은 갯마루에 앉아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평소라면 여자 셋이서 하루 종일 낑낑대며 해도 못할 양을 돌쇠는 밥 한 끼 먹은 힘으로 순식간에 해치워 버린 것입니다. 마님은 내심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생김새는 곰 같지만 일하는 건 날쌘 다람쥐 같구나 하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돌쇠는 이마에 맺힌 땀을 소매로 닦으며 자신이 쓸모있는 인간임을 증명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밥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울어가는 이 기와집을 자신의 힘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고 싶다는 묘한 의욕이 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차가운 행랑방 아궁이에 불을 지펴 구들장을 따뜻하게 데운 뒤 난생 처음 느끼는 편안함 속에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돌쇠는 수탉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기 시작했는데 그 빗을 소리가 실로 경쾌하여 집안 전체가 생동감 있게 깨어나는 듯했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으로 나와보니 물항아리에는 맑은 물이 가득 채워져 있고 아궁이 앞에는 잘 마른 장작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몇 년간 물 뱉는 일이 힘들어 손목이 아팠는데 누군가 미리 해놓았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해질 정도의 감동을 느꼈습니다. 아침을 준비하는 며느리의 손길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고 보글보글 끓는 된장국 냄새가 담장을 넘어 골목길까지 퍼졌습니다. 돌쇠는 샘마루 끝에 걸터 앉아 며느리가 차려준 따뜻한 아침밥을 먹으며 마님 오늘은 저기 무너진 담장을 고치고 뒷산밭을 갈겠습니다. 하고 씩씩하게 보고했습니다. 아가씨는 그런 돌쇠가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여 문창호지 구멍으로 몇 번이고 훔쳐보았습니다. 어머님, 저 사람 정말 대단해요. 어제 저녁에 온 사람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아요. 마치 10년은 산 머슴 같아요.
아가씨의 말에 마님도 고개를 끄덕이며 하늘이 우리 집 망하지 말라고 보내준 복덩이인지 아니면 밥만 축내는 식충이인지 좀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힘 하나는 장산이 쓸만하구나 하고 일부러 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오랜만에 안도의 빛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사내 없는 집이라 겪었던 서러움과 고된 집안일이 돌쇠라는 든든한 방패 덕분에 조금은 해소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돌쇠는 아침밥을 먹자마자 지게를 지고 흙을 나르기 시작했는데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집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돌쇠가 온 지 사흘이 지나자 집안 꼴은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기울어져 위태롭던 살인문은 튼튼하게 고쳐졌고 잡초투성이던 마당은 반질반질하게 닦아놓은 듯 깨끗해졌습니다. 뒷마당 텃밭은 깊게 갈아엎어져 파종을 기다리는 비옥한 땅으로 변했습니다. 돌쇠는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거리를 찾아 구석구석 손을 보았습니다. 그가 지붕에 올라가 깨진 기와를 갈아 끼우고 막혀있던 물길을 뚫어 배수를 좋게 했습니다. 그가 지붕 위에서 일할 때면 며느리와 아가씨는 아래에서 새참으로 찐 감자와 시원한 물을 건네며 돌쇠씨 조심하세요 하고 걱정의 말을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새 과부의 마음도 돌쇠의 묵묵하고 성실한 태도에 봄눈 녹듯 녹아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평화로운 변화를 마을 사람들이 가만히 보고 있을 리 없었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입방아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저 김대감 댁에 덩치 큰 사내가 들어앉았다며 밥만 먹여주면 일한다고 굴러들어왔다는데 과부 셋 사는 집에 외간 남자가 들어앉았으니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어. 아이고 남녀가 유별한데 양반과 체면도 아니지. 근거 없는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담장 너머를 기웃거렸습니다. 돌쇠가 밭에서 일하다 허리를 펴고 땀을 닦고 있으면 지나가던 마을 사내들이 어이 돌쇠 과부 집에서 사니 힘이 솟는가 보군하고 빈정거림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돌쇠는 그런 소리 따위 신경 쓰지 않고 허허하고 웃어넘겼지만 집안에 새여있는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돌쇠는 자신이 온 뒤로 집안일은 편해졌으나 여주인들의 마음이 편치 않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멍석을 짜고 있던 돌쇠에게 마님이 다가왔습니다. 돌쇠야, 네가 온 뒤로 집안이 환해져서 참으로 고맙다만 이웃들의 흉흉한 소문이 내 귀에까지 들어오니 참으로 민망하구나. 네가 나쁜 짓을 한 것은 아니지만 과부들 사는 집에 사내 하나 있는 게 남들 눈에는 거슬리는 모양이다. 마님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돌쇠는 하던 일을 멈추고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마님 남들이 뭐라 하든 저는 제 할 일을 할 뿐입니다요. 제가 흑심을 품은 것도 아니고 그저 밥값 하려고 일하는 건데 부끄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 집 담장을 더 높게 쌓아서라도 그런 잡소리가 담을 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돌쇠의 우직하고 당당한 대답에 마님은 가슴 깊은 곳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천한 머슴에게서 이런 듬직함을 느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고 돌쇠는 다시 묵묵히 집신을 삼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하고 돌쇠는 이 집에서 쫓겨나지 않고 계속 살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곳에서 단순한 머슴이 아니라 마치 가족의 일원처럼 보호받고 또 보호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강 건너 사는 탐욕스러운 친척 최참봉이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염소수염을 떨며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최참봉은 예전부터 김대감 댁 재산을 노리던 먼 친척으로 여자들만 남은 틈을 타 집과 땅을 헐값에 빼앗으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굴러들어온 돌멩이 하나가 박힌 돌 행세를 하며 버티고 있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 배알이 꼬였던 것입니다. 어느 날 오후 돌쇠가 뒷산에서 해온 장작을 마당에 내리고 있는데
대문 밖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리 오너라 안에 아무도 없느냐. 앙칼진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최참봉의 하인들이었습니다. 뒤이어 들어온 최참봉은 뒷짐을 지고 거드름을 피우며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땀투성이인 돌쇠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코를 움켜쥐고 에잉 냄새나는 놈 같으니 내 놈이 여기서 빌어먹고 있다는 머슴 놈이냐 하고 내뱉었습니다. 마루에 있던 마님이 황급히 버선발로 내려와 최참봉 어른 무슨 일로 이런 누추한 곳까지 오셨습니까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최참봉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돌쇠를 향해 삿대질을 했습니다. 소문을 들어보니 내 놈이 이 과부집 재산을 야금야금 빼돌리고 있다더구나. 근본도 없는 놈이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다니. 돌쇠는 억울함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여주인의 친척이라니 함부로 대할 수도 없어 주먹만 꽉 쥐고 있었습니다. 최참봉은 이때다 싶어 마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재수씨, 이런 정체 모를 놈을 집안에 들이다니 제정신이요. 마을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당장 이 놈을 내쫓지 않으면 문중회의를 열어서라도 처치를 하겠소. 마님은 난처한 얼굴로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저 일손을 도와주는 착한 일꾼입니다. 하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최참봉의 목소리는 점점 커질 뿐이었습니다. 그때 돌쇠의 눈에 최참봉의 허리춤에 매달려 있는 화려한 놀이개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며칠 전 며느리가 잃어버렸다며 울상짓던 것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돌쇠는 순간적으로 뭔가 수상하다는 낌새를 채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최참봉이 콧김을 뿜으며 돌아간 후 집안 분위기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흐느끼고 마님은 깊은 한숨을 쉬며 안방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돌쇠는 마당 한가운데 멍하니 서서 자신이 정말 이 집의 해가 되는 존재인지 고민했습니다. 내가 나가는 게 옳은가? 하지만 내가 가버리면 저 약한 여자들은 저 늑대 같은 최참봉에게 잡아먹힐 텐데 그의 마음속에서 갈등이 소용돌이쳤습니다. 그때 부엌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퉁퉁 부은 눈으로 나와 돌쇠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돌쇠씨 아까 그 놀이개 보셨지요? 그건 제 친정 어머니 유품인데 며칠 전 장터에 갔다가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최참봉 어른이 가지고 계신 건지 하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돌쇠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길이 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횡포가 아니었습니다. 최참봉이 이 집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으며 자신은 그들에게 눈의 가시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돌쇠는 주먹을 불끈 쥐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던 하늘에 먹구름이 끼고 바람이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음에 맹세했습니다. 나는 가진 것 없는 떠돌이지만 은혜를 원수로 갚는 짓은 안 해. 나를 믿고 밥을 준 이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절대 그냥 물러서지는 않겠다. 돌쇠는 마당에 흩어진 장작을 치우며 마음을 굳혔습니다. 하지만 최참봉이 퍼뜨릴 악소문과 앞으로 닥칠 시련을 생각하면 그의 어깨는 천근만근 무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돌쇠는 이 위기를 넘기고 새 과부와 함께 평화로운 삶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바람이 세차게 불어 대문을 덜컹거리며 긴 밤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김대감 댁에 온 지도 어느덧 한 달이 지나 들판에는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년이라면 문풍지가 덜덜 떨리고 머리맡에 물그릇이 꽁꽁 얼어붙었을 그 집 안에는 전에 없던 따뜻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겨울이 오기 전에 구들장을 뜯어내 막힌 고래를 뚫고 뒷산에서 긁어모은 낙엽으로 아궁이에 불을 지폈는데 그 솜씨가 어찌나 야무진지 방바닥이 뜨거워 발을 디딜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마님은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물레를 돌리며 내 평생 이렇게 등 따치게 겨울을 나는 건 처음이다 하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며느리와 아가씨도 외풍이 사라진 방에서 바느질을 하며 때때로 마당에서
장작 패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서로 마주보며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둔탁하고도 규칙적인 도끼질 소리가 마치 그녀들의 심장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고동 소리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돌쇠는 단순히 힘만 센 무식쟁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눈썰미가 있어 헐거워진 문짝을 딱 맞게 고쳐 황소바람을 막고 창호지를 새로 발라 방안을 환하게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며느리가 부엌에서 행주를 짜면서 손이 시려 입김을 호호 부는 것을 보고 다음 날 당장 개울가에서 평평한 돌을 주워와 부엌 한 구석에 간이 수도가를 만들어 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돌쇠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한 새 여인은 그를 위해 정성 마님이 아껴두었던 무명천을 꺼내고 며느리는 솜을 두툼하게 넣어 누비옷을 만들었으며 아가씨는 밤을 새워 튼튼한 버선을 기웠습니다. 완성된 옷을 받아든 돌쇠는 그 투박하고 큰 손으로 옷감을 쓰다듬으며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제 몸에 딱 맞는 새 옷을 입는 건 처음입니다. 요하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는 그 옷을 마치 장군의 갑옷처럼 소중하게 껴입고는 더욱 힘차게 마당을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나 담장 안의 따뜻한 평화와는 달리 담장 밖에서는 검은 소문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최참봉은 자신의 계획이 돌쇠 때문에 틀어지자 앙심을 품고 마을 사랑방이나 주막을 돌며 악의에 찬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벌건 얼굴로 마을 사람들에게 침을 튀기며 떠들어댔습니다. 여러분 저 김대감댁 이야기 들었는가? 뭐라더라. 그 덩치 큰 멋은 놈이 들어오고부터 매일 밤 그 집 안방 불이 꺼질 줄 모른다더구먼. 과부 셋 사는 집에 사내놈 하나가 들어가 주지웅님에 빠져 있다니 말세가 아닌가. 조상님 뵐 면목이 없어 그의 말은 독버섯 포자처럼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설마 그 순박해 보이는 돌쇠가 그럴 리가 하며 고개를 저었지만 최참봉이 집요하게 살을 붙여 이야기를 지어내자 점차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장날 며느리와 아가씨가 장을 보러 마을 어귀로 나갔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상냥하게 인사하던 이웃 안악들이 두 사람이 나타나자마자 말을 뚝 끊었습니다.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거나 뒤로 돌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저 집 며느리 좀 봐. 얼굴 때깔이 좋아진 게 요새 살맛이 났나 보네. 어머,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잘도 돌아다니네. 며느리는 그녀들의 찌르는 듯한 시선과 들으란 듯 내뱉는 말에 담긴 조롱을 느끼고 얼굴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졌습니다. 그녀는 도망치듯 장터 입구에서 발길을 돌려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문을 들어선 며느리가 참았던 눈물을 쏟자 마당에서 새끼를 꼬던 돌쇠가 놀라 달려왔습니다. 아씨, 무슨 일이십니까? 어디 다치기라도. 돌쇠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며느리는 고개를 젓고 방으로 뛰어들어갔고 돌쇠는 굳게 닫힌 방문을 바라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습니다. 돌쇠는 둔한 편이었지만 최근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변했다는 것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빗감을 구하러 산을 오르내릴 때 마주치는 사내들은 예전처럼 농담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경멸 어린 눈으로 그를 노려보거나 바닥에 침을 뱉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동네 아이들조차 돌쇠가 지나가면 과부집 서방님, 도둑놈, 돌쇠하며 놀려대고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돌쇠는 억울하고 화가 나서 당장이라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자신이 화를 내면 주인님들에게 더 폐가 될까봐 꾹 참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도끼질하는 것에만 열중하며 나무가 쪼개지는 소리에 마음속 울분을 실어 날려보냈습니다. 내가 나가면 이 집은 조용해질까. 하지만 내가 가면 저 약한 여인들은 저 늑대 같은 최참봉에게 당하고 말 텐데. 돌쇠의 고민은 깊어만 갔고 그의 한숨은 겨울바람보다 깊고 무겁게 마당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연장자이자 존경받는 촌장 어른이 지팡이를 짚고 김대감 댁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평소
남의 일에 간섭하기 싫어하는 성격이었습니다. 마을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발걸음을 한 것이었습니다. 돌쇠가 공손히 그를 사랑채로 안내하고 자신은 마당 구석에 무릎을 꿇고 처분을 기다리는 죄인처럼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촌장 어른은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나도 이런 말을 하는 게 참으로 면목없소만 마을에 도는 소문이 흉흉하여 모른 척할 수가 없소이다. 최참봉이 문중회의를 소집하여 이 집의 풍기를 문제 삼겠다고 벼르고 있소. 머슴놈 하나 때문에 가문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게 생겼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 마님은 촌장의 말에 기가 막혀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촌장 어른 하늘에 맹세코 한 점 부끄러운 일도 없습니다. 돌쇠는 그저 부지런하고 착한 일꾼일 뿐입니다. 그가 온 뒤로 무너진 집을 고치고 굶주림을 면하게 되었는데 이를 두고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자들이야말로 천벌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촌장은 마님의 기계 있는 태도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우려 가득한 표정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그는 돌쇠를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가 듣기에는 억울하겠지만 세상 인심이라는 게 원래 진실보다 재미있는 거짓말을 좋아하는 법이라네. 자네가 이 집에 계속 있는 한 최 참봉은 멈추지 않을 걸세. 자네가 잠시 몸을 피하는 게 이 집을 위하는 길일지도 모르네. 촌장이 돌아간 후 집안은 절간처럼 고요해졌습니다. 돌쇠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자신이 여기 있는 것이 과연 그녀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오히려 화를 부르는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이 트기 전에 살그머니 일어나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떠나면 적어도 더러운 소문은 가라앉을 것이고 최참봉도 명분이 없어질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보찜을 메고 방을 나서려는데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며느리가 나와 아침을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돌쇠는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멍하니 부엌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부엌 문을 열고 나오다 짐을 맨 돌쇠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펄쩍 뛸 만큼 놀라 물동이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돌쇠 씨,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설마 우리를 버리고 가시는 건 아니지요? 며느리의 눈에 그렁그렁 고인 눈물을 보자 돌쇠의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보찜을 툭 떨어뜨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요. 아씨, 제가 어딜 가겠습니까요? 그냥 저 때문에 마님들이 곤란해지신 것 같아 잠시 뒷산 움막에라도 가 있을까 하고. 며느리는 돌쇠의 투박한 손을 덥석 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안 돼요. 돌쇠 씨가 안 계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란 말이에요. 최참봉은 돌쇠 씨가 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돌쇠 씨가 나가시는 순간 그 사람들은 이 집을 차지하고 우리를 내쫓을 거예요. 가지 마세요. 그녀의 간절한 호소에 안방 문이 열리고 마님과 아가씨도 뛰쳐나왔습니다. 마님은 엄한 목소리로 꾸짖듯 말했습니다. 사내가 한번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지. 터무니없는 소문에 겁먹고 도망칠 셈이냐. 내가 떳떳하다면 당당하게 맞서야지. 도망치는 건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꼴이다. 새 여인의 진심 어린 만류의 돌쇠는 다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렇습니다요. 내가 도망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꽁무니를 빼면 나는 평생 비겁한 도망자로 살아야 할 테고 마님들은 저 늑대 같은 놈들에게 물어뜯길 겁니다요. 그는 다시 짐을 풀고 마당으로 나가 도끼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 힘차게 장작을 내리찍었습니다. 쩍 하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것은 돌쇠가 마을 사람들과 최참봉에게 보내는 선전포고와도 같았습니다. 나는 꼼짝도 안 해 할 테면 해봐라. 돌쇠의 눈빛은 전에 없이 매섭게 빛났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새 여인의 마음에도 든든한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최참봉은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소문에도 돌쇠가 끄떡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자 그는 더 악랄한 방법을 쓰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최참봉은 인상 험악한 왈패들을 이끌고 다시 김대감댁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렇게 변색된 종이 쪼가리 한 장을 휘두르며 대문이 부서져라 두드렸습니다. 이리 오너라 썩 나오지 못할까. 마님이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자 최참봉은 종이를 눈앞에 들이밀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오? 바로 죽은 형님이 나에게 돈을 빌려 쓰고 쓴 차용증이오. 이 집과 땅을 담보로 잡았으니 돈을 갚지 못하겠거든. 당장 이 집을 비우시오. 그것은 명백한 위조 문서였지만 힘없는 과부들이 그 진위를 따지기에는 세상 물정에 너무 어두웠습니다. 마님은 눈앞이 캄캄해져 비틀거렸고 며느리와 아가씨는 공포에 질려 서로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때 마당 한가운데 버티고 서 있던 돌쇠가 성큼성큼 걸어 나와 최참봉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최참봉을 덮치자 최참봉은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놈 감히 양반 앞을 가로막다니. 최참봉이 객강거렸지만 돌쇠는 꿈쩍도 않고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집의 머슴으로서 주인님을 지키는 게 제 도리입니다. 요 문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관아에 가서 확인해봐야 알 일입니다. 지금은 당장 돌아가십시오. 만약 손끝 하나라도 건드렸다가는 이 도끼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돌쇠가 옆에 세워둔 도끼를 툭 건드리자 데려온 왈패들도 기가 죽어 슬금슬금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돌쇠의 기백은 단순한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것이 있는 자의 절실함에서 나오는 것이었기에 아무도 함부로 덤비지 못했습니다. 최참봉은 씩씩거리며 물러날 수밖에 없었지만 떠나면서 남긴 말은 섬뜩했습니다. 조소 관하로 갑시다. 내일 사또께 고하여 내 놈을 풍기물난죄로 다스리게 해주마. 그리고 이 집은 내 것이 될 것이다. 두고 보자. 최참봉 일당이 돌아간 후 집안에는 폭풍, 전야 같은 정막이 흘렀습니다. 문서가 가짜임을 증명할 방도가 없는 상황에서 내일이라도 포졸들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마님은 땅을 치며 통곡했고 며느리와 아가씨도 희망을 잃은 듯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돌쇠는 그녀들을 위로할 말도 찾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뒷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한숨을 쉬었는데 문득 뒷마당 구석에 서 있는 오래된 감나무를 보았습니다. 그 감나무는 이 집의 역사를 지켜봐 온 수호신 같은 존재였습니다. 돌쇠는 무심코 감나무 밑동을 쓰다듬다가 며느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말씀으로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 집안이 어려워질 때를 대비해 무언가를 남기셨다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무도 모른답니다. 돌쇠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감나무 주위를 서성거렸습니다. 그때 그의 발에 뭔가 딱딱한 것이 채였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돌멩이라 생각하고 지나쳤을 테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는 홀린 듯이 폐지를 가져와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쫓겨날 판이라면 믿져야 본전이다 싶어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언 땅을 파헤쳤습니다. 얼마나 팠을까요? 단이 끝에 턱하고 둔탁한 것이 걸렸습니다. 돌쇠의 손이 빨라지고 흙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투박한 옹기 항아리 하나였습니다. 입구는 밀랍으로 단단히 봉해져 있어 내용물은 알 수 없었지만 들어보니 꽤 묵직한 것이 예사 물건은 아니. 돌쇠는 심장이 쿵쿵 뛰는 것을 느끼며 항아리를 안고 안방 꽌마루로 달렸습니다. 마님, 이것 좀 보십시오. 감나무 밑에서 이런 게 나왔습니다요.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고 울고 있던 새 여인도 돌쇠가 가져온 항아리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마님은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를 받아들며 이것은 대감께서 난리통에 묻어두셨다는 그 항아리가 아니냐 하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과연 이 항아리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어 고인이 그토록 엄중하게 숨겨두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이것이 위기에 빠진 새 과부와 돌쇠를 구해낼 수 있을까요? 밤은 깊어가고 항아리의 봉인을 푸는 마님의 손끝에 모두의 운명이 걸려 있었습니다. 마님의 떨리는 손끝이 항아리 입구를 막은 오래된 밀랍을 조심스럽게 떼어내자 방 안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며느리와 아가씨는 마른 침을 삼키며 그 과정을 지켜보았고 호롱불 심지가 타는 소리만이 크게 들려왔습니다. 두꺼운 밀랍이 떨어져 나가고 뚜껑이 열린 순간 묵은 먼지 냄새와 함께 은은한 먹향이 방 안에 퍼졌습니다. 마님은 조심스럽게 손을 넣어 항아리 속의 물건을 꺼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것은 기름 종이에 몇 겹이고 쌓인 두툼한 서류 뭉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묵직한 비단 주머니가 들어 있었는데 주머니 끈을 풀자 황금빛과 은빛이 호롱불빛을 받아 찬란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금덩이와 은화였는데 그 양이 어찌나 많은지 새 여인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입을 딱 벌리고 말았습니다. 돌쇠 또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눈을 의심하며 뒤로 주춤했습니다. 평생 구경도 못해볼 금은 보화가 자신의 손끝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금덩이가 아니라 마님이 떨리는 손으로 펼친 서류 뭉치였습니다. 문서에는 돌아가신 대감의 수결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그것은 집안의 모든 논밭과 산이 온전히 이 집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진짜 땅 문서였습니다. 그리고 문서 사이에서 나온 한 장의 편지가 새 여인의 눈물샘을 자극했습니다. 훗날 집에 환란이 닥칠 것을 염려하여 남은 재산을 여기에 묻노라. 부디 이 글을 읽는 자가 우리 가족을 지켜주길 바란다. 특히 친척 최가는 겉으로는 호의적이나 뱃속에 딴 마음을 품은 자이니 그를 경계하고 또 조심하라. 편지를 읽어 내려가던 마님은 마침내 참았던 통곡을 터뜨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대감 이렇게 다 알고 계셨으면서 어찌 한마디도 없이 가버리셨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아십니까? 며느리와 아가씨도 마님을 끌어안고 함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재물을 찾은 기쁨이 아니라 부당하게 뺏길 뻔한 집안의 정통성을 지킬 수 있다는 안도감, 그리고 죽은 가장이 여전히 자신들을 지켜주고 있다는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돌쇠는 그녀들의 슬픔과 기쁨이 뒤섞인 울음소리를 들으며 가슴 깊은 곳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단순히 밥을 얻어먹으러 온 식객이 아니라 돌아가신 대감이 예비해둔 이 집을 지키기 위해 보내진 운명의 사자가 아닐까 하는 신기한 숙명 같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바탕 운 뒤 마님은 눈물을 닦고 옷매무새를 바로 한 뒤 돌쇠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돌쇠야, 내가 우리 집을 살렸다. 네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저 늑대 같은 최참봉에게 속아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구나. 돌쇠는 기겁하여 손사래를 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고, 마님 당치 않습니다. 저는 그저 밥값 좀 하려던 것뿐인데 조상님께서 마님들을 보살펴 주신 덕분입니다요. 제가 한 일이라고는 그저 흙 파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의 겸손한 태도에 며느리는 깊은 눈빛으로 돌쇠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돌쇠 씨의 그 우직한 마음이 없었다면 감나무 밑을 파볼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하늘이 돌쇠 씨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게 틀림없어요. 자, 이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최참봉이 들이민 차용증이 새빨간 가짜라는 명확한 증거가 확보된 것입니다. 하지만 돌쇠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증거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요. 최참봉 놈은 이미 마을 사람들을 매수했을 테고 내일 날이 밝으면 관아의 힘을 빌려 들이닥칠 겁니다. 우리가 이 증거를 들이민다고 해도 그자가 순순히 물러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도둑 취급하거나
문서를 위조했다고 뒤집어 씌울지도 모릅니다. 돌쇠의 날카로운 지적에 새 여인은 다시 긴장했습니다. 확실히 최참봉은 교활하게 짝이 없는 인물이라 단순히 문서만 보여주는 것으로는 불충분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를 꼼짝 못하게 만들 결정적인 한 방과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놓을 계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돌쇠와 새 여인은 머리를 맞대고 날이 밝을 때까지 작전을 짰습니다. 돌쇠는 투박하지만 세상 물정에 밝은 꾀를 내었고 마님은 가문의 법도와 마을의 역학관계를 짚어주었습니다. 며느리와 아가씨는 최참봉의 평소 행실과 약점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최참봉이 마을 회의를 소집해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려 한다는 점을 역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숨어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 앞에서 정면 승부를 걸기로 한 것입니다. 진실은 어둠 속에서는 흐릿해 보일지 몰라도 밝은 햇살 아래서는 명백하게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돌쇠는 항아리에서 나온 은화 몇 덩을 품속에 넣으며 비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제가 먼저 마을로 내려가 동태를 살피고 오겠습니다. 마님들은 채비를 단단히 하시고 제가 신호를 보내면 그때 나오십시오. 한편 최참봉 집 사랑방은 심야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 왈패들과 촌장의 측근들을 불러 모아 술판을 벌이며 돌쇠를 쫓아낼 계획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멍석을 준비해라. 그 곰 같은 놈을 멍석마리에서 혼쭐을 내준 다음 마을 밖으로 내던져 버릴 테다. 그리고 저 과부놈들도 가문의 수치라며 내쫓으면 이전 재산은 내 것이 되는 거야. 최참봉의 탐욕스러운 웃음소리가 술기운을 타고 담장을 넘어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판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승리에 취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미 최참봉이 뿌린 술과 고기에 넘어가 돌쇠를 파렴치한 놈으로 새 과부를 부정한 여자들로 단정짓고 내일의 구경거리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마을 광장에는 징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최참봉에게 사주받은 왈패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마을의 풍기를 물란케 한 자들을 심판할 테니 모두 모이라고 소리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졸린 눈을 비비며 하나둘 광장으로 모여들었고 그 한가운데에는 멍석과 몽둥이가 놓여 살벌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최참봉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촌장 옆에 서서 부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모이자 헛기침을 하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존경하는 마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을의 명예를 더럽힌 저 불안당 놈과 그를 끌어들여 음란한 짓을 일삼은 김대감댁 여자들을 일족의 이름으로 단죄하려 하오. 그 시각 돌쇠는 일찍 일어나 몸을 씻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며느리가 지어준 누비옷을 입고 허리띠를 질끈 동여매니 그 모습이 마치 전장으로 나가는 장군처럼 늠름해 보였습니다. 그는 마당에 서서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공포보다는 묘한 침착함이 그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라 지켜야 할 가족과 명확한 진실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방 문이 열리고 새 여인이 나왔는데 그녀들 또한 평소의 수수한 차림새가 아니었습니다. 마님은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정갈한 옥색 한복을, 며느리와 아가씨도 기품 있는 외출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쪽진 모습이었습니다. 죄인처럼 끌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한 주인의 모습으로 마을 사람들 앞에 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돌쇠는 새 여인을 향해 묵직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는 되셨습니까요? 마님은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이다. 우리 김간애가 어떤 집안인데 저런 잡배들에게 휘둘려서야 되겠느냐. 선두에 선 돌쇠와 새 여인은 대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마을 광장으로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돌쇠가 앞장서고 새 여인이 그 뒤를 따르는 행렬은 비장하면서도
위험이 있었습니다. 길가에 서 있던 사람들은 그들의 당당한 기백에 눌려 웅성거림을 멈추고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보통 죄를 지은 사람이라면 고개를 숙이고 위축되는 게 당연한데 그들의 모습에는 죄책감 따위 티끌 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눈빛은 서리빨처럼 차갑고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마을 광장에 도착하자 최참봉의 얼굴이 일순일그러졌습니다. 그는 포승줄에 묶여 끌려올 줄 알았던 돌쇠가 제 발로, 그것도 아주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이놈 내놈이 제 발로 죽으러 왔구나. 여봐라, 저놈을 당장 꿇어앉혀라. 곁에 있던 왈패 수십 명이 몽둥이를 들고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로 일갈했습니다. 누가 감히 죄 없는 자에게 손을 대느냐. 나는 하늘에 맹세코 한 점 부끄러움이 없고 진짜 죄인은 저기 서 있는 최참봉이다. 그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려 퍼져 모여있던 사람들의 귀를 먹먹하게 할 정도였습니다. 돌쇠의 기백에 눌린 왈패들은 주춤거리며 뒷걸음질 쳤고 술렁거리던 군중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돌쇠는 품속에서 꺼낸 진짜 문서 뭉치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 낡은 종이가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최참봉 내놈은 돌아가신 대감마님께 돈을 빌려줬다는 가짜 차용증으로 이 집을 뺏으려 했지. 하지만 하늘이 진실을 감추지는 못해 여기 대감마님께서 친필로 남기신 진짜 땅 문서와 유서가 있다. 돌쇠의 외침에 최참봉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습니다. 그는 저놈이 무슨 헛소리를, 그건 가짜다 훔친 게 분명해 하고 발악하듯 소리쳤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미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촌장은 돌쇠가 들고 있는 문서를 유심히 바라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진짜 문서라고, 최참봉 말이 거짓이었던가 하는 의심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마님이 나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좌중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마을 어르신 여러분, 그리고 주민 여러분, 제 남편은 생전 최참봉의 됨됨이를 간파하고 훗날 우리 집에 해를 끼칠 것을 염려하여 이 문서들을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최참봉은 우리가 여자들 뿐이라고 깔보고 온갖 횡포를 부렸지만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마님은 옆에 서 있는 돌쇠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우리 집 재산을 노리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지켜준 은인입니다. 여러분은 거짓 소문에 속아 죄 없는 자에게 돌을 던지려 하셨습니까? 그녀의 호소는 사람들의 양심을 찔렀고 구경꾼들의 시선은 차츰 최참봉을 향한 비난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최참봉은 상황이 불리해지자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저 여우 같은 년들이 짜고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거야. 촌장 어른 내 말을 믿어주시오. 하지만 촌장은 이미 돌쇠에게서 문서를 건네받아 면밀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촌장은 마을에서 그를 아는 몇 안 되는 노인으로 김대감의 필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긴 침묵 끝에 촌장이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엄숙했고 눈빛은 최참봉을 향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이 필체는 틀림없이 김대감의 것이야. 그리고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최참봉 자네가 가지고 있는 차용증은 위조된 것이 분명하네. 촌장의 선고는 마치 판결처럼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돌쇠는 최참봉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최참봉은 겁에 질려오지 마, 저리가 하며 손을 휘저었지만 돌쇠의 거대한 그림자가 그를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돌쇠는 최참봉의 멱살을 잡는 대신 그가 허리춤에 차고 있던 놀이개를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이 놀이개, 이건 우리 며느리 아씨가 장터에서 잃어버린 물건이다. 내가 이걸 주었으면 돌려줘야지. 어째서 뻔뻔하게 차고 다니며 남의 건 이것을 탐내는 거냐. 돌쇠가 놀이개를 높이 들어 보이자
며느리는 내노리게 하고 탄성을 질렀습니다. 이것은 문서 위조뿐 아니라 최참봉의 도덕성을 땅에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런 도둑놈 양반 탈을 쓰고 도둑질을 하다니 하며 야유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최참봉은 이제 도간에 든 쥐가 되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분노, 어린 시선과 돌쇠의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돌쇠는 그런 최참봉을 내려다보며 외길을 박듯 말했습니다. 당장 관아에 고발할 수도 있다. 하지만 돌아가신 대감마님의 체면과 같은 마을에 사는 정을 생각해서 기회를 주겠다. 지금 당장 그 가짜 차용증을 찢어버리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사죄해라. 그리고 다시는 이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 문서를 들고 관아로 달려가 네가 한 짓을 낱낱이 고해 바칠 테다. 돌쇠의 서리빨 같은 일갈에 최참봉은 덜덜 떨며 품속에서 위조된 차용증을 꺼냈습니다. 바람이 참하고 불어 모래먼지를 일으켰지만 돌쇠와 새 여인은 눈 하나 깜짝 않고 최참봉을 노려보았습니다. 광장에 모인 수백 명의 마을 사람들도 숨을 죽이고 최참봉의 손끝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은 밝혀졌고 악행은 드러났습니다. 김대감 댁을 둘러싸고 있던 어두운 먹구름이 걷히고 눈부신 햇살이 그들의 머리 위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자신이 이 집을 지켜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희열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최참봉이 진심으로 굴복할 때까지,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그들을 다시 따뜻한 이웃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돌쇠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과연 최참봉은 무릎을 꿇을까요? 그리고 돌쇠와 새과부는 이 소동을 뒤로하고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떨리는 손으로 가짜 차용증을 찢는 소리가 고요해진 마을 광장에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종이 조각이 허공에 흩날려 바닥에 떨어지는 모습은 마치 그의 탐욕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그는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해져 고개도 들지 못하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내가 잠시 미쳐서 실수를 했네. 다시는 이런 짓 안 함세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토록 기세등등하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죄지어 들킨 아이처럼 초라하기 짝이 없는 꼴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꼴을 보고 혀를 찼고 개 중에는 양반 체면에 무슨 짓이냐며 대놓고 비난을 퍼붓는 이도 있었습니다. 돌쇠는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발로 비벼 흙에 묻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였습니다. 그것은 승자의 아량이라기보다는 더러운 것을 빨리 덮어버리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최참봉은 돌쇠의 시선을 피하며 슬금슬금 뒷걸음질치다 사람들이 길을 터주자 꽁지 빠지게 도망쳤습니다. 그와 함께 온 왈패들도 눈치를 보며 뿔뿔이 흩어졌고 광장에는 팽팽했던 긴장감이 사라지고 기묘한 안도감이 감돌았습니다. 돌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긴장이 풀린 어깨를 늘어뜨렸습니다. 그때 촌장이 지팡이를 짚고 마님 앞으로 나와 정중하게 허리를 굽혔습니다. 마님 마을의 어른으로서 이 사태를 미리 막지 못해 귀한 댁에 누를 끼쳐 참으로 면목 없소. 간신배의 혓바닥에 놀아나 터무니없는 의심을 품은 무지몽매함을 용서해 주시오. 촌장의 사과는 진심 어린 것이었고 이는 곧 마을 전체의 사과나 다름없었습니다. 뒤이어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다가와 우리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돌쇠 총각 자네를 오해해서 미안하네 하며 멋쩍게 사과를 건넸습니다. 마님은 온화하면서도 뼈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촌장 어른 사람이 살다 보면 눈이 흐려질 때도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를 계기로 우리 집안과 돌쇠에 대한 헛소문이 다시는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조용히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갈 뿐입니다. 그녀의 말에 촌장과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습니다. 돌쇠는 쑥스러운 듯
뒤통수를 긁적이며 해에 다 지난 일입니다. 요 오해가 풀렸으니 그걸로 됐습니다. 배도 고픈데 이제 집에 가서 밥이나 먹읍시다요. 하고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그의 투박하고 순박한 한마디에 굳어있던 사람들의 얼굴에도 비로소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돌쇠는 그저 힘만 센 것이 아니라 넓은 마음으로 사람을 품을 줄 아는 도량이 큰 사내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돌쇠의 넓은 등을 두드리며 그를 마을의 일원으로 그리고 김대감댁의 듬직한 가장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네 사람의 발걸음은 갈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가벼웠습니다. 아침 해는 더욱 눈부시게 빛나고 길가의 핀들꽃들도 그들을 향해 손을 흔드는 것 같았습니다. 대문 앞에 도착하자 며느리는 팽팽했던 긴장이 풀렸는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돌쇠가 재빨리 부축하며 아씨 다 끝났습니다. 요 집입니다요 하고 안심시켰습니다. 며느리는 돌쇠의 팔을 잡고 눈물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돌쇠씨, 정말 고마워요. 아까 최참봉 앞에서 호통칠 때는 정말 장군님 같았어요. 우리는 돌쇠씨가 없었으면 꼼짝없이 당하고 말았을 거예요. 아가씨도 옆에서 거들며 맞아요. 곰인 줄 알았더니 호랑이셨네요. 오늘 정말 멋졌어요. 하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돌쇠는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별 말씀을요 하며 손사래만 쳤습니다. 대문을 들어서자 아침에 급히 나가느라 어지러진 마당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 풍경조차 지금은 정겹고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마님은 쇳마루에 올라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우리 집 공기가 이토록 달 줄이야. 아, 모두 고생했으니 오늘은 잔치를 열자. 곡간을 열어라. 마님의 호쾌한 명령에 며느리와 아가씨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동안 등불 켜는 기름도 아끼며 제대로 된 밥상, 한 번 차리지 못했던 서름을 오늘 다 풀겠다는 듯 두 사람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돌쇠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가서 장작 더 패고 뒷산 가서 개리라도 한 마리 잡아오겠습니다. 요하고 의욕을 불태웠지만 마님이 웃으며 말렸습니다. 아니다. 오늘은 너도 좀 쉬어라. 닭장에 있는 저 살찐 암탉을 잡을 테니 네가 손질하는 것만 좀 거들어다오. 그날 오후 김대감댁 굴뚝에서는 몇 년 만에 풍성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고소한 기름 냄새와 닭 백숙 끓이는 냄새가 담장을 넘어 골목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이웃 안악들도 미안한 마음을 담아 갓 담근 김치며 나물을 들고 와 부엌키를 거들었습니다. 아기씨 아까는 정말 미안했어. 이거 우리 집에서 제일 맛있는 장아찌인데 간 좀 봐줘. 안악들의 사과에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아니에요. 와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부엌은 시끌벅적한 수다와 도마질 소리로 활기가 넘쳤고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외로움은 뜨거운 가마솥, 김과 함께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돌쇠는 마당 평상에 앉아 마을 사내들이 권하는 막걸리를 마시며 난생 처음 느끼는 이웃의 정에 취해 있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푸짐한 술상이 차려졌습니다. 솥뚜껑 위에서는 노릇노릇한 전이 지져지고 푹 삶아진 백숙이 김을 모락모락 피우며 식욕을 돋우었습니다. 마님은 돌쇠를 상석에 앉히며 말했습니다. 오늘의 1등 공신은 누가 뭐래도 돌쇠 너다. 네가 없었으면 우리는 지금쯤 길바닥을 헤매고 있었을 게다. 자 어서 들거라. 돌쇠는 황송하여 몸 둘바를 모르며 아이고 마님 제가 어찌 상석에 하고 사양했지만 새 여인의 등살에 못 이겨 쭈뼛쭈뼛 자리에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닭다리를 뚝 떼어 돌쇠의 밥그릇에 얹어주고 아가씨는 사발에 술을 넘치도록 부어주었습니다. 이 술잔에는 단순히 술이 담긴 것이 아니라 그녀들의 깊은 신뢰와 감사의 마음이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닭다리를 크게 한 입 뜯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쫄깃한 살코기와 진한 국물 맛이 입안 가득 퍼지며
지난 몇 달간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요임금님, 수라상도 부럽지 않습니다. 그의 감탄에 모두가 와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술자리에서는 낮에 있었던 일이 무용담처럼 이야기되었습니다. 아까 최참봉 어른 도망갈 때 신발 한 짝 벗겨진 거 봤어요. 하고 아가씨가 묻자 돌쇠는 물론 입죠. 제가 나중에 주워서 계집 앞에 던져줬습니다. 요 하고 받아쳐 또 한바탕 폭소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이 웃음소리는 예전에 쓸쓸하고 힘없는 웃음이 아니라 삶의 희망과 활력으로 가득 찬 건강한 웃음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고용주와 머슴 관계를 넘어 생사고락을 함께한 진짜 가족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술자리가 무르익을 무렵 마님은 조금 분위기를 잡고 돌쇠에게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돌쇠야, 이제 집안 문제도 해결됐고 재산도 찾았으니 너는 앞으로 어떻게 할 셈이냐? 혹시 네가 원한다면 찾은 재산의 일부를 떼어줄 테니 나가서 너만의 기반을 닦아도 좋다. 그것은 돌쇠의 자유를 존중하는 배려였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떠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담긴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며느리와 아가씨는 젓가락질을 멈추고 긴장한 표정으로 돌쇠의 입을 바라보았습니다. 돌쇠는 잠시 뜸을 들이다 닭뼈를 내려놓고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마님, 저는 갈 데도 없고 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에게는 이 집이 고향이고 마님들이 가족입니다. 저를 내쫓지만 않으신다면 저는 이 집의 머슴으로, 아니 큰형님으로 평생을 살고 싶습니다. 돌쇠의 우직한 고백에 며느리는 눈시울을 붉혔고 마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도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너 같은 든든한 아들을 얻었으니 나는 이제 언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마님이 돌쇠의 손을 잡자 거칠고 투박한 돌쇠의 손과 주름진 마님의 손이 따뜻하게 맞닿았습니다. 그날 밤 잔치가 끝나고 돌쇠는 여느 때처럼 마당을 정리했습니다. 펼쳐진 멍석을 개고 그릇을 치우는 그의 손길은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그의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밥값을 하기 위해 일했다면 지금은 내 집, 내 가족을 위해 일한다는 주인의식이 가슴 깊이 뿌리 박혔기 때문입니다. 그는 밤하늘에 뜬 보름달을 올려다보며 돌아가신 부모님께 마음속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에게도 지켜야 할 가족이 생겼습니다. 부디 저를 지켜봐 주십시오. 마당 정리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며느리가 갯마루에 나와 그를 불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꿀물이 든 사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돌쇠 씨,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거 드시고 주무세요. 달빛 아래 서 있는 며느리의 모습은 곱고 단아했습니다. 돌쇠는 꿀물을 단숨에 들이켜고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아씨도 어서 주무십시오. 찬바람 듭니다. 며느리는 미소를 지으며 방으로 들어갔고 돌쇠는 행랑방으로 돌아와 자리에 누웠습니다. 뜨끈한 구들장의 온기가 등을 타고 전해져 오고 배도 부르고 마음도 꽉 차 있으니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문 밖에서는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문풍지 떠는 소리조차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항아리에서 나온 금은 보화는 마님이 다시 잘 정리해서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그것은 당장 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훗날 며느리와 아가씨, 그리고 돌쇠의 장례를 위해 쓸 든든한 미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진짜 보물은 차가운 금덩이가 아니라 서로를 위하는 따뜻한 마음과 신뢰였습니다. 집은 다시 고요한 밤의 품에 안겼습니다. 개 짖는 소리도 잦아들고 멀리서 부엉이 우는 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돌쇠는 베개에 머리를 파묻으며 내일 할 일을 떠올렸습니다. 내일은 밭에 거름을 좀 더 내고 사랑채, 지붕도 손봐야지. 그리고 장터에 가서 아씨 꽃신이라도 한 켤레 사올까. 행복한 고민을 하며 돌쇠는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집안의 등불은 모두 꺼졌지만 김대감 댁은 어둠 속에서도 환하게 빛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사람의 온기가 만들어내는 빛이었습니다. 무너져가는 폐가나 다름없던 집이 돌쇠라는 대들보를 만나 비로소 튼튼하고 아늑한 안식처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 땅이 더 굳어지듯 시련을 함께 넘긴 네 사람의 결속력은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끈끈한 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고독이나 두려움은 없습니다. 오직 서로를 아끼는 웃음소리와 성실한 땀방울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평화는 더욱 깊게 내려앉고 돌쇠의 우렁찬 코골이 소리가 리듬을 타고 마당을 채웠습니다. 이튿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김대감 댁 앞을 지나며 달라진 공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문은 활짝 열려 있고 마당은 어느 때보다 깨끗하게 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담장 안에서 들려오는 활기찬 목소리가 듣는 사람들을 미소짓게 했습니다. 지나가던 나그네가 담 너머로 슬쩍 보니 돌쇠가 마님 며느리 아가씨와 함께 감나무 아래 모여 무언가를 심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꽃을 심으면 봄에는 정말 예쁘겠지요. 아가씨의 맑은 목소리에 돌쇠가 걸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물론 입죠. 제가 걸음을 듬뿍 줬으니까 세상에서 제일 예쁜 꽃이 필 겁니다요. 그 평화로운 풍경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최 참봉의 소동은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사라지고 김대감 댁에는 봄보다 더 따뜻한 봄이 먼저 찾아온 듯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 그들이 만들어갈 따뜻한 겨울과 미래에 대한 약속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수습되고 최 참봉이 꼬리를 말고 사라지자 김대감 댁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늦가을을 지나 초겨울의 문턱을 넘고 있었지만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를 스치는 바람은 차가워도 집안 공기는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아늑했습니다. 돌쇠가 미리 손을 봐둔 문풍지는 황소바람을 빈틈없이 막아주었고 아궁이에서 타오르는 장작불은 구들장을 달구어 방안을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돌쇠를 볼 때마다 김대감 댁 복덩이라 부르며 엄지를 치켜 세웠고 더 이상 그를 근본 없는 떠돌이라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힘든 일이 생기면 돌쇠에게 먼저 의논하러 올 정도로 그는 마을의 듬직한 일원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김장철이 다가오자 김대감 댁 마당은 다시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예년 같으면 배추 몇 포기 겨우 절여 겨울날 걱정에 한숨만 쉬었겠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돌쇠가 뒷산 텃밭에서 정성껏 키운 배추는 속이 꽉 차서 마당 가득 쌓였고 무와 갓도 풍작이었습니다. 마님은 팔을 걷어붙이고 배추를 소금에 절였고 며느리와 아가씨는 붉은 고춧가루 양념을 버무리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돌쇠는 무거운 소금 가마니를 번쩍번쩍 나르고 마당 한 구석에 땅을 깊게 파서 김장독 묻을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가 삽질을 할 때마다 굳은 땅이 부드럽게 파헤쳐졌습니다. 그 자리에 묻힐 독들은 겨울 동안 가족의 입맛을 책임질 보물 창고가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김장하는 날에는 빠질 수 없는 것이 삶은 돼지고기 수육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돌쇠가 고생한다며 장터에서 사온 돼지고기를 가마솥에 푹 삶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고기 한 점에 갓 담근 매콤한 겉절이를 감싸 돌쇠 입에 넣어주자 돌쇠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마님, 정말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를 맛입니다. 요 태어나서 먹은 김치 중에 제일입니다요. 그의 과장된 반응에 며느리는 수줍게 웃으며 고기를 더 썰어 주었고 마님도 흐뭇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마당에 둥그렇게 둘러앉아 나눠 먹는 점심 한 끼는 어떤 산의 진미보다 값지고 맛있는 노동의 기쁨과 가족의 정이 담긴 만찬이었습니다. 김장이 끝나고 며칠 뒤 마님은 돌쇠와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돌쇠가
찾은 금은 보화의 일부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 재물은 조상님께서 우리를 위해 남겨주신 것이니 허투루 쓰지 말고 집안을 일으키는 데 써야 한다. 돌쇠야, 내가 내일 장터에 가서 튼튼한 황소 한 마리를 사오거라. 농사를 지으려면 소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돌쇠는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고른 소를 키우고 그 소로 밭을 간다는 것은 소장농들에게는 꿈만 같은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걱정 마십시오. 마님, 이 근방에서 힘 제일 좋고 순한 놈으로 골라오겠습니다. 요하고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튿날 이른 아침 돌쇠는 새 옷을 입고 읍내 우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춤추듯 가벼웠고 입에서는 저절로 콧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우시장에 도착한 돌쇠는 소의 이빨을 보고 등도 두들겨 보며 신중하게 소를 골랐습니다. 한참을 돌아다니던 그의 눈에 누런 털이 윤기나고 눈망울이 선한 황소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돌쇠가 다가가 목덜미를 쓰다듬자 소는 거부하지 않고 돌쇠의 손에 머리를 비볐습니다. 좋아, 너로 정했다. 우리 집에 가서 배불리 먹고 나랑 같이 일하자꾸나. 돌쇠는 망설임 없이 값을 치르고 소고삐를 잡았습니다. 돌쇠는 소에게 복덩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마치 친구에게 말을 걸듯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돌쇠가 황소를 끌고 마을 어귀에 나타나자 동네 아이들이 신기해하며 졸졸 따라왔습니다. 대문 앞에 마중 나와 있던 세 여인은 늠름한 황소의 자태를 보고 손뼉을 치며 기뻐했습니다. 마님은 소의 등을 쓰다듬으며 참으로 잘생겼구나. 이제 우리도 남부럽지 않은 농가가 되었다. 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돌쇠는 사랑채 옆에 미리 지어둔 외양간에 짚을 두툼하게 깔고 따뜻한 여물을 쑤어 주었습니다. 소가 우적우적 여물을 먹는 소리와 원앙이 딸랑거리는 소리가 집에 더해지자 텅 비었던 집안의 기운이 꽉 차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축이 아니라 이 집의 풍요와 안정을 상징하는 새로운 가족의 입성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하늘에서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였고 기와지붕 위에도 장독대 위에도 소복하게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돌쇠는 쌀이 빗자루를 들고 마당에 눈을 쓸어 길을 냈는데 뽀득뽀득 눈 밟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그는 눈을 한 곳에 모아 커다란 눈사람을 만들고 숯으로 눈을 박고 당근으로 코를 만들어 붙였습니다. 며느리와 아가씨가 방문을 열고 나와 그 모습을 보고 어머, 돌쇠씨랑 똑같네 하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돌쇠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제가 조금 더 잘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만류하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그들의 마당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눈이 많이 내린 날 저녁, 네 사람은 따뜻한 안방 아랫목에 옹기종기 모여 앉았습니다. 화로 위에서는 군밤과 고구마가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방 안 가득 퍼지자 모두의 입안에 군침이 돌았습니다. 돌쇠는 뜨거운 군고구마를 꺼내 호호 불어가며 껍질을 벗겼습니다. 노란 속살이 드러난 고구마를 반으로 갈라 마님에게 먼저 드리고 며느리와 아가씨에게도 하나씩 건넸습니다. 뜨거우니 조심해서 드십시오. 마님은 고구마를 한 입 빼어 물고 달다. 참으로 달다. 이렇게 눈 오는 날 가족끼리 모여 먹으니 꿀맛이구나. 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방 안은 호롱불빛으로 은은하게 밝고 창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윙윙거렸지만 그럴수록 방 안의 온기는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돌쇠는 예전 자신이 전국을 떠돌며 겪었던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여우에게 홀려 씨름한 이야기, 산속에서 호랑이를 만나 죽은 척한 이야기 등을 실감나게 들려주었습니다. 새 여인은 때로는 긴장하고 때로는 배를 잡고 웃으며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아가씨는, 돌쇠씨는 정말 안 가본 데가 없군요. 우리는 이 마을 밖으로 거의 나가본 적이 없어서
그런 세상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하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돌쇠는 그런 그녀들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날이 풀리고 봄이 오면 제가 꼭 구경도 시켜드리고 좋은 곳에 모시고 가겠습니다요. 이야기 소리도 잦아들고 나른한 졸음이 밀려왔습니다. 마님이 먼저 자리에 누우며 말했습니다. 돌쇠야, 내 덕분에 올겨울은 춥지 않구나. 네가 우리 집에 온 게 내 평생 가장 큰 복이다. 그 말은 돌쇠의 가슴 깊은 곳에 울렸습니다. 그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닙니다. 마님, 제가 복을 받은 것입니다요. 갈 곳 없는 저를 받아주시고 가족으로 대해 주셨으니까요. 저는 이 집에서 평생 마님들을 모시고 사는 게 소원입니다요. 서로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가 공기 중에 녹아들었습니다. 그들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피를 나눈 가족보다 더 끈끈한 정으로 맺어진 인연이었습니다. 돌쇠는 안방을 나와 자신의 거처인 행랑방으로 향했습니다. 마당에 나오니 눈은 그쳐 있었고 구름 사이로 보름달이 얼굴을 내밀어 하얀 설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고요하고 청아했으며 외양간에서 들리는 소의 숨소리와 규칙적인 되새김질 소리가 평화로움을 더해주었습니다. 돌쇠는 대문 빗장이 잘 걸려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집 안을 점검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고 모든 것이 안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키고 있는 이 작은 세상이 너무나 소중해서 차가운 겨울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래, 이게 사람 사는 맛이지.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방으로 들어온 돌쇠는 두툼한 목화솜,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눈을 치우고 소를 돌보느라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는 베개에 머리를 대자마자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밖에서는 다시 바람이 불어 문풍지를 가볍게 흔들었지만 그 소리는 마치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이 되면 또 일찍 일어나 소여물을 끓이고 마당을 쓸고 가족들과 아침상을 마주하겠지요. 그 평범하고 반복되는 일상이 돌쇠에게는 기적 같은 축복이었습니다. 그는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고 눈을 감았습니다. 김대감댁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마님의 방에서도 며느리와 아가씨의 방에서도 고요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들은 더 이상 불안에 떨며 잠들지 않았고 내일 일을 걱정하며 뒤척이지도 않았습니다. 든든한 가장인 돌쇠가 버티고 있고 곳간에는 양식이 가득하며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있기에 그녀들의 잠자리는 더없이 평온했습니다. 잠시 후 행랑방에서 돌쇠의 호탕하면서도 규칙적인 코골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르렁 드르렁. 그 소리는 마치 이 집을 지키는 문지기의 외침처럼 혹은 평화로운 밤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듬직하게 마당을 채웠습니다. 돌쇠가 꿈속에서 넓은 밭을 갈고 번듯한 기와집을 짓는 동안 하늘의 별은 이 지상에서 가장 행복한 집을 내려다보며 축복의 빛을 뿌려주었습니다. 우직한 사내와 과부들이 만나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진정한 가족이 된 이야기. 마을 사람들은 두고두고 이 이야기를 전하며 복은 사람을 통해 온다는 말을 되새기곤 했습니다. 불행할 줄 알았던 운 좋은 돌쇠와 새 과부의 이야기는 따뜻한 방에서 군고구마를 나눠 먹는 겨울밤처럼 달콤하고 훈훈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바람 소리도 잦아들고 온 세상이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돌쇠의 코골이 소리는 여전히 우렁차게 울리고 외양간의 소도 긴 속눈썹을 내리깔고 잠이 듭니다. 듣는 분들의 마음에도 그리고 당신의 머리맡에도 평온한 밤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모두 근심 걱정 내려놓고 돌쇠네 가족처럼 따뜻하고 편안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옛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고 밤은 고요하게, 아주 고요하게 깊어갑니다.